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매주 월요일에는 여야를 대변하는 네 분과 함께 정치권 현안들을 꼼꼼히 짚어보는 여의도 내변인들로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국회가 오늘부터 사흘간 대정부 질문에 들어갑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성과를 내세우며 유능한 집권 여당의 이미지를 부각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실정을 지적하며 공세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오늘 2차 종합특검 후보의 인사검증 실패와 관련해 대통령께 누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대단히 죄송하다고 재차 사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김종혁 전 최고위원 제명을 확정했습니다. 이들 내용 포함한 전국 현안들 잠시 후 네 분의 여야 패널들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네 명의 대변인들이 함께하는 정치 현안 토크 여의도 내변인들. 여야를 대변하는 분들과 함께하는 여의도 내변인들 함께할 네 분의 농객 소개합니다. 세 분 먼저 소개를 해드립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네, 평택시병 김현정입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소희입니다.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준우 대변인입니다.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대정부 질문 이야기부터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오늘부터 정치, 외교, 통일, 안보 분야를 시작으로 11일까지 사흘간 진행되는데요.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오늘도 상당한 공방이 이어졌죠. 여당은 코스피 5천 달성과 에이펙 정상회의 성공을 주요 성과로 내세우는데 먼저 여당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일단 그 대정부 질문 이번 대정부 질문 집권 2년차 맞은 이재명 정부의 공과를 이제 평가하는 자리인데요. 우리 민주당에서는 6명의 의원들이 나서서 이제 질의를 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8개월 동안 이재명 정부에서 많은 성과를 냈고요. 또 코스피도 이제 5천을 돌파해서 사상 최고치를 지금 경신하고 있고 또 에이펙 관련된 성공적 개최를 해서 그동안 소원했던 한중 관계도 복원하고 한일 관계의 신뢰를 회복했고 한미 간의 관계도 더 돈독하게 했던 그런 계기가 됐다. 그래서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에 항상 1위가 나오는 게 외교 안보가 항상 1위로 나올 정도로 예. 그 국민들에 대한 평가가 되게 대단히 좋고 실질적인 성과를 이뤘다라는 것이고요. 또 이제 최근에 불거진 이제 관세 협상 그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의 노력과 대응을 좀 확인하고 대미 투자 특별법을 3월 9일까지 이제 제정하기로 여야가 합의했잖아요. 그에 예. 대해서 초당적인 그 협치를 지금 강조한 측면이 3월 있고요. 9일이군요. 네네. 네. 2월 9일 오늘 이제 의결했습니다. 네. 구성원 의결해서 한 달 안에 이제 제정하기로 해서 그에 대해서 야당의 협조를 좀 강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김건희 이제 내란 재판 관련해서 국정농단 재판 관련해서 김건희와 관련된 무죄 취지 그 면죄부 판결에 대해서 그 문제점 좀 지적하고 예. 사법개혁의 필요성도 좀 강조를 한 측면이 있고요. 또 이제 정교 유착에 대한 신천지 특검 필요성도 좀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이 지속적으로 뒤따라야 한다라는 것을 정부에게 촉구한 그런 대정부 질문이었습니다. 예, 두루두루 지난 7개월간의 이재명 대통령의 성과에 대해서 여당은 집중했다면 국민의힘은 고환율, 고물가,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민생이 도탄에 빠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네. 김 의원님. 네, 김소희 의원님. 대정부 질의는 원래 야당의 시간 아닙니까? 네.
그래서 오늘은 외교 안보 분야라서 특히 외교 쪽으로 이제 관세 협상 관련해 가지고 조현 외교부 장관 대상으로 질의를 했는데 뾰족하게 답을 주지는 못하셨고 국무총리 역시 마찬가지셨고 실은 이 관세 협상은 지금 뭐 여야를 떠나서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근데 예. 이제 계속 더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게 좀 걱정이 되고 내일은 이제 경제 분야 들어갈 텐데 아마 부동산 문제를 집중적으로 할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 날 이제 사회 분야고 저도 신청을 좀 했는데요. 저는 이제 기후 에너지부 대상으로 지금 우리가 AI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데 전력 부분에 있어서 AI 에너지 관련해 가지고 이게 충분하냐 그런 부분들을 질의할 거라고 이제 미리 장관한테 얘기를 해놨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실제로 이제 민생하고 산업하고 연결된 그런 부분들을 좀 지적을 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계시고요. 네. 예. 아니 김 의원님 말씀 주셔서 제가 궁금해서 또 이제 시청자분들 또 유튜브 시청자분들 궁금하실 수 있어. 대정부 질문할 땐 대체로 어떤 질문을 할 거라는 건 미리 알려주나요? 질의서를 이제 제출합니다. 근데 이제 질의서를 제출하면 이제 해당 누구한테 질문할 것인지를 대충 이제 파악을 하는데 그 질문대로 하지 않습니다. 국회법에 네. 대정부 질문하게 되면요, 그 어떤 내용을 누구에게 한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예. 합니다. 그렇군요. 저는 네네. 즉흥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툼이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네. 그런 건 아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행정수도 통합도 오늘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아마 이 이슈도 선거를 앞두고 있어가지고 좀 중요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네. 행정 통합 말고 행정 수도 통합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행정 통합, 아, 대전, 충남. 대전 충남, 네. 대구 광주 경북. 전남, 대구 경북, 행정 통합과 관련해서도 행정 통합 관련해 가지고 이제 지방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차별 없이 해달라는. 예. 이준호 대변인께 또 여쭤보겠습니다. 비상계엄 이후에 이 국정 운영에 대해서 여당은 혼란의 연장선을 극복하는 빠른 수습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반면에 야당은 혼란이었다. 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요. 서로 간에 또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통일교 및 공천헌금 의혹 이 부분은 상당히 또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네요. 네, 저희는 이제 이번 특검이 혼란의 대연속이었다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는 그 김건희 특검 한 목적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이 사건을 파헤쳐서 실체를 밝히고 뭐 처벌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거였는데 결국은 무죄가 나왔습니다. 이제 증거가 부족하다는 거였고요. 특검에서 15년을 고용했지만 선고는 그의 9분의 1에 해당하는 1년 8개월밖에 받지 않았다.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의 얘기가 나왔을 때 그때는 아예 거론되지도 않았던 통일교 관련돼 가지고 알선 수재 혐의 그게 최근에 이제 추가된 거죠. 그걸로 인해서 1년 8개월 나왔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또 이제 그때 구속시켰을 때 13명을 구속시켰는데 그중에 9명이 김 여사와 아무 관련이 없는 거 이게 문제있다고 말씀드렸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게 문제가 됐어요. 국토부에 있는 서기관이 구속이 됐었는데 공소 기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김 여사와 아무 관련이 없다는 정말 그 이유로 공소를 기각합니다. 그러니까 특검에서는 김 여사와 관련돼 가지고 즉 양평 고속도로 관련된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서 국토부에 대해서 서기관과 사무관을 조사했었는데 양평 고속도로 그러니까 이 서기관의 핸드폰과 그다음에 이제 녹취 기록까지도 확보했는데 김 여사와 관련 있는 양평 고속도로와 아무 관련 없이 기소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공소가 기각돼가지고 즉시 석방된 일도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또 하나 놀랄 일이 있었죠. 김 여사에게 공천을 청탁하면서 그림을 줬다는 의혹을 받는 검사 김상민 전 검사가 이번에도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증거가 없다. 직접 증거는 당연히 없고 간접 증거도 없다라고 해서 이제 무죄 선고가 나왔다. 자 이런 결과를 보면요, 이 특검들이 그동안 했던 것들이 결론을 정해두고 무리하게 수사를 했고 엉터리 수사를 했기 때문에 예정된 결과가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종합특검을 다한다는 것은 없는 죄를 만들어서 기소를 하고 기소를 했을 경우 어떻게 다 나옵니까? 결과가 지금 다 무죄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걸 분명히 봤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2차 종합특검이라는 것을 하는 이유는 정치적 목적이다. 즉 통일교 관련된 이제 특검 그리고 공천 뇌물 관련된 특검 이걸 덮기 위한 목적인 거고 또 지방선거 내내 2차 종합특검으로 인해 가지고 언론 플레이하기 위한 그 용도가 아니겠느냐. 저희는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인정 의원은 어떻게 보시냐? 이 이야기는 뭐 이준호 대변인의 설명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 나올 이야기거든요. 2차 종합특검에 대한 국민의힘의 반발 그리고
이 통일교와 공천금 수사와 관련해서 이제 특검을 하자는 주장일 텐데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2차 종합특검은 이제 출범했잖아요. 출발을 했기 때문에 2차 종합특검에서 3차 이제 그 새 특검에서 했던 그 미진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의혹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특검의 수사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오히려 김건희에 대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라든지 또는 그 여론조사 무상으로 받는 대가로 공천을 했다라는 그거에서 무죄 나온 거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오히려 그 판결에 대해서 상당히 분노하고 있잖아요. 예. 그 사실 윤석열 정치검찰에서 수사를 지연시키고 봐주기 수사에서 공소시효를 도과하게 한 그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 수많은 녹취록 그리고 그 본인이 실제로 수억 원에 달하는 이익을 얻은 것들 다 종합해 보면 도저히 이게 무죄로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라는 게 일반적인 그 국민들의 생각인 거고 또 이제 여론조사 관련된 것도 녹취록이 다 있잖아요. 명태균과 통화한 김건희와 통화한 것도 그 윤석열과 명태균과 통화한 것, 또 윤상현과 윤석열이 통화한 내용들 다 거기 있는 그런 녹취록만 국민들이 봐도 이게 어떻게 무죄가 나오지 이런 생각을 갖고 예.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항소를 통해서 다퉈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고 뭐 통일교 뭐 관련돼서 지금 그 특검 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데 이미 뭐 그 저 통일교와 관련된 거는 정규유착의 핵심이기 때문에 신천지를 빼고는 사실 그 특검이 할 그 뭐 큰 의미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신천지 빼고 하자고 주장을 하는 건데 이미 검경 합수 본부에서 지금 저 신천지와 관련된 것도 다 수사 중이잖아요. 그리고 공천연구 관련된 것도 서울청에서 지금 빠르게 강제 수사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 특검을 우리가 거부하는 건 아니고 하게 되면 저 제대로 신천지까지 포함해서 정규유착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저희 민주당이 이제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요. 공천연구 관련해서는 지금 서울청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늘상 그 국민의힘이 주장했듯이 수사가 미진하면 그때 특검하면 될 것이다 생각합니다. 네. 조금 늦으셨는데요.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조현삼입니다. 네. 자, 오늘 또 이 대정부 질문에서 상당히 또 이 격렬한 또 대화가 오고 갔는데 바로 이 김희석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의원 사이였습니다. 역시 이제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어떤 내용들이 지금 진전되고 있느냐. 또 뭐 쿠팡이나 또는 다른 사안들이 이 관세가 25% 올라갈 수 있는 우려에 대한 영향을 끼치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좀 집중 논의가 되고 있는데 네.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실제로 어쨌든 지금 뭐 최근에 이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하고 조현 외교부 장관까지 지금 외교 라인이 총 동원해가지고 예. 지금 나서고 있는데 오히려 그 두 분이 한미 관계가 삐걱대고 있다. 계속 불안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해결이 되고 있냐, 논의가 진전이 되냐 해서 뾰족한 답을 그 어느 분도 주지 않았습니다. 보니까 지금 이 통상 이슈 25% 관세 외에도 뭐 원래 논의하기로 했던 핵 추진 잠수함 그리고 이제 우라늄 농축 사용의 핵연료 재처리 관련된 안보 이 관련도 다 패키지로 해가지고 묶어가지고 지금 미국이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일단 뭐 우리가 대미투자법 특별법 늑장 처리한 것도 정부 차원에서 문제지만 여러 차례 경고가 좀 있었잖아요. 뭐 김민석 총리도 벤스 부통령 만났을 때 그 부분 살짝 언급했는데 그것도 또 무시가 됐고 여러 차례 이제 그 관련 장관한테 서신을 보냈는데 그 부분도 또 놓쳤고 한 3번에 걸쳐서 경고 메시지가 있었는데 이걸 다 놓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야 와서 이제 불이 나게 특별법 처리하겠다라고 했고 그리고 저희가 이거를 발목 잡으려고 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 통과시킨 게 저거잖아요.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위 구성. 예. 이것도 저희가 비준을 한 발 양보해가지고 어쨌든 국민들한테 알려야 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알리자. 이 특위를 통해서 알리고 우리 가능한 빨리 법을 통과하자. 이렇게 합의를 해가지고 특위 구성도 되고 오늘 통과시킨 거거든요. 이런 여러 사랑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태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그 외교 라인이나 뭐 이런 이제 그 핫 라인이 전혀 작동하지 않은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일단 이제 한국 정부에 대해서 미국의 신뢰가 무너진 거 아니냐 그런 계속 그런 걱정들이 있을 수밖에 없죠. 김현정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 신뢰가 없는 거 아니냐, 뭐 적절한 대응이 잘 되지 않았던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또 김소희 의원께서 하시는데. 아니 그러니까 정부는 지금 최선을 다해서 관계부처 장관 뭐 저 총리까지 나서서 미국과 지금 소통하고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 과정인 것이죠. 근데 사실 이 내용을 보면
미국이 일방적으로 지금 통보한 거잖아요. 그리고도 이게 트럼프식의 협상 전략 이런 것도 달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이제 하나씩 이 정부가 대응하는 그런 과정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야당이 우리 그 정부의 대응을 비판할 게 아니라 미국의 그런 돌발적인 돌출적인 그런 행동들을 좀 비판해 주는 것이 오히려 정부가 미국과의 그런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지렛대로 활용할 그런 국익적인 차원에서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한마디 드리고요. 사실 이 대응에는 100% 정답은 없죠. 근데 사실 현재로서는 이 그 관세 재인상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대미투자 특별법을 빠르게 입법하는 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오늘 이제 특위도 구성이 본회의에서 의결이 됐고 3월 9일까지 하기로 됐는데 꼭 3월 9일 채울 건 아니고 내용적인 그 내용은 수기를 하되 빠르게 2월 중이라도 빨리 그 입법을 해서 그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게 지금으로선 최선의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그리고 지금 뭐 그 저기 뭡니까 그 핵잠, 그와 관련 핵추진 잠수함 관련된 거와 관련 그 안보 이슈로도 지금 이게 좀 막 연결이 되고 그래서 빨리 저 특별법 좀 제정해가지고 이 통상 이슈가 안보 이슈로 넘어가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는 있는 것이 그 과정에서 여야 간에 좀 협치가 되는 중요한 국면이다 이 말씀드립니다. 네. 제가 조금 보충점을 좀 드리면은 네. 방금 말씀하시고 제가 약간 팩트 다른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면 미국이 지금 돌발적으로 지금 행동을 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그 김민석 장관 총리 만났을 때 지금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한국 통상에 대한 실행 의지에 대해서 경고를 했었죠. 그리고 문서로 국내 국무 장관들에게 문서로 미국에서 보냈습니다. 이거 후속 조치 안 하고 있느냐라고 해서 보냈는데 거기에 대해 제대로 우리가 응답을 안 했죠. 이거 돌발 상황이 아니라 미국이 여러 번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이 반응하지 않은 거 그게 임계점에 이르러가지고 이 관세 25% 이슈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 과정을 좀 말씀드립니다. 네. 그건 이제 쿠팡 얘기하는 거잖아요. 뭐 이제 쿠팡이 쿠팡을 언급하면서 또 언급을 했죠. 예, 그러니까 그 공문 온 거는 쿠팡 관련된 공문이 온 거고 이 관세 재협상과는 관계 없다라고 명확하게 정부에서 밝혔잖아요. 예. 아니요, 그 내용은 정확히 서신을 다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에 관세 협상 부분에 대해서 챙겨달라는 메시지는 있었다고 그건 얘기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조현선 부위원장은 어떻게 보시는지 법조인이시니까 미국이 이 트럼프 대통령의 SNS상에서는 또 분명히 이 한국 국회의 이 늑장 대응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단지 그러면 대미투자특별법 이 법적인 부분으로 보시는지요? 아니면 다른 이유도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요? 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조만간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대미 투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 자체가 선거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가 있겠죠. 상반기 중으로 투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보도가 나오다 보니 아마 조급한 마음에 그런 SNS를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한국을 상대로 그런 발언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체결했던 양해각서에 대해서 약속을 어기고 다시 한번 관세를 중과하겠다고 주장을 한 것은 미국 정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기에 대해서는 국익을 위해서라면 여야가 하나의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국과의 신뢰가 훼손되었다는 등 그런 식의 비판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외교를 하는 입장에서 온당한 것인지 예. 적절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인지 굉장히 좀 의문스럽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국회가 하나의 목소리를 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더 이상 대미 투자와 관련된 미국 정부의 압박이 들어오지 않도록 대미 투자 특별법을 조속히 처리를 해서 이것을 지렛대 삼아서 각종 그런 협상 전략을 구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통과가 된다고 한다면 아마 미 행정부 입장에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주장이 많지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여야가 협치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조 부위원장에 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흘간 11일까지 수요일까지 이 대정부 질문이 이어지는데 상당히 첫날부터 좀 날이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회의장에 있는 의원들 사이에서도 여야 모두로부터 또 고성이 나오고 또 고함치는 목소리들을 들을 수 있었는데 이게 사실 이제 민생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검증되는 시간이어야 되는데 자칫 내란이다 또 특검이다 해서 정치적 쟁점에 너무 함몰되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우려가 나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물론 정책과 관련된 이슈가 모든 것을 덮어버린다. 정책 이슈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큰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 그러한 것들을 함께 진행을 하겠다는 겁니다. 정책은 정책대로 그대로 진행을 하는 것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적인 이슈의 경우에도 그대로 진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상 헌법 질서가 파괴된 상황에서 이를 종식시키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슈가 될 수가 있다고 하겠죠. 헌법을 되살리는 겁니다. 민주주의를 다시 한번 되살리는 것이고요. 여전히 내란 세력이 활개를 치고 있고 엄정한 조치를 처벌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하겠죠. 1차 특검에서 아직 미진한 수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2차 종합특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수사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책임자를 처벌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이것을 단순하게 정치적인 그런 이슈에 함몰되었다고 표현하는 것은 좀 지나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네. 민주당 입장에서 양쪽을 함께 동등하게 진행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조윤선 부위원장은 동등하게 균형감 있게 진행이 된다는 말씀 주셨는데 이준 대변인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지방선거 앞두고 지금 2차 종합특검을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2차 종합특검 결과는 이제 활동의 기간이 끝나더라도 3차 종합특검을 또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 종합특검이라는 것을 그립을 쥐고 있으면요. 국정운영의 주도권이 대통령에게 어떻게 있습니다. 정부 여당에 있죠. 그것을 과연 쉽게 놓으려 하겠느냐. 더군다나 명청 갈등이 있는 상황 속에서 야당을 통제할 수 있는, 야당을 제압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도구이기 때문에 그것을 쉽게 놓지 않을 거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임기 내내 결국은 3차, 4차 가서 N차 종합특검까지 하려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다 그러면 이거는 목적이 어떤 실체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압박, 협박의 수단일 수밖에 없다. 보복의 수단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규정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지지율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지금 정당 지지율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소개해드린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의 의뢰로 지난 5일부터 6일 양일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5명을 대상으로 무선 자동응답 ARS 조사를 실시한 결과인데요. 어느 당을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47.6%로 직전보다는 3.7%포인트가 올라갔고요. 국민의힘은 34.9%로 직전 조사보다 2.1%포인트가 내려왔습니다. 자, 이 정당 지지율 민주당 47.6, 국민의힘 34.9, 1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는데 먼저 김소희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좀 아프죠. 리얼미터 지지율이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 좀 아프고요. 실제로 우리가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지만 실제로 이제 일반 이제 수도권에 계신 분들한테 이제 국회 다른 일반 서민분들한테 물어봤을 때 그냥 이 대통령이 잘한다 하는 의견들이 조금 종종 들려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냐 여쭤봤더니 그 다주택자 부분에서 중과세 하는 거 그것도 상당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약간 국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 있잖아요. 예를 들면 설탕이나 밀가루 담합 같은 거 풀어가지고 빨리 이거 막 기업들 이름 세워가지고 이거 처벌하겠다. 예. 실제로 요즘 쌀보다 밥보다 빵 소비가 더 많은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것 때문에 빵 가격이 안 떨어졌구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렇게 체감도가 높은 정책들에 대해서 약간 SNS로 정치를 하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다라는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평가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근데 이제 어쨌든 여당을 대상으로 정책적인 걸로 저희가 우위를 가져올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야당 입장에서는 지금 공천원군 관련된 이제 정치 개혁 관련된 그런 이슈를 좀 더 공격적으로 선점을 해야 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일반 국민들이 그렇지 정치인들 다 돈 받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다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또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서 화력을 높여야지만 우리가 정책으로는 여당을 이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네. 상황으로는. 김현정 의원께서는 어떻게 네. 보시죠? 일단 국민의힘에서 대통령이 SNS 하는 거에 대해서 연일 정치한다고 호통친다 이렇게 하면서 비판했는데 김소희 의원은 그거를 높은 지지율에 그 이유로 꼽은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저도 평가를 합니다. 네. 이번에 우리 정당 지지율은 대통령 국정 지지도와 연동되는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커플링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지지도가 당 지지도를 좀 견인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좀 이렇게 제가 데이터를 좀 보니까 남성층
그리고 또 20대 그리고 유보층에서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특히 이제 남성층 같은 경우는 전주 대비 한 6.2%가 올라갔고 민주당 지지율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18세에서 29세 연령층에서는 26.1에서 32.5%로 그리고 유보층에서도 34.6에서 52.2%로 유의미하게 상승했거든요. 요거를 보면은 내용적으로 봤을 때 수도권의 부동산 공급 대책 관련해서도 청년과 신혼부부를 타겟으로 해서 공급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또 그 대기업 그 10대 대기업 그 총수들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청년 채용에 대해서 그 요구를 부탁을 했고 51,600명을 청년 채용하겠다는 구체적인 수치까지 또 제시도 되고 그래서 신입이 66%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청년 채용 유도하고 또 물가 관리를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지금 설 바구니 물가가 작년보다는 소폭 하락했다라는 데이터도 나오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지금 좀 이렇게 이재명 정부가 펼치는 정책들이 체감되는 그런 것들이 긍정적으로 좀 이렇게 영향을 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그 우리가 명청 갈등을 얘기하지만 장안 갈등보다는 더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쪽은 거의 제명을 시키고 지금 이런 상황이고 사생결단하듯이 이렇게 서로 싸우고 있는 그런 한동훈 전 후폭풍이 여전하고 또 전한길 씨 또 기죽했죠. 고성국 씨 상학 논란이 있죠. 배현진 의원 포함 윤리 징계 공방 이런 요인들이 상당히 있는 것도 반사적으로 좀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는 것 같고요. 보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래서 이제 우리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정쟁 프레임보다는 민생 국익 중심으로 결과를 계속 만드는 데 집중하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민생이 이 점수를 올리는데 보탬이 됐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해 주셨고요. 이준우 대변인 말씀하시고 조현삼 부위원장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SNS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SNS에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이제 국민들과 소통하는 모습 보여준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SNS 내용을 떠나가지고 그 자체가 국민들한테 강하게 인식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국정 전면에 나서고 본인의 존재감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여론조사 하게 되면은 뇌리에 강하게 남는 사람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내용을 떠나서. 그리고 내용을 사실 평가하기에는요 시간이 걸려야 됩니다. 그 정책의 효과가 나온 것을 보려고 그러면 그래서 어떤 정책이 잘 되고 있다라고 하기보다는 SNS를 통해 가지고 직접 소통하고 전면에 나서고 자주 나서고 또 새벽에 글을 올리고 뭐 이런 것들이 아주 뭐 어그레시브한 이런 이제 통치행위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강한 인상을 임팩트를 줘서 그런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하고요. 공격적인 SNS 그렇죠? 행보가 영향을 미쳤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단점도 있죠. 왜냐하면 지난번에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 글을 올려도 삭제했지 않습니까? 캄보디아에 뭐 그 한국인 건들며 패가망신 얘기했는데 패가망신이라는 단어가 캄보디아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그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건들면 패가망신하겠다 그러면 무슨 한국 군대를 보내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군대 보내려면 국회에 승인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지나친 이제 본인의 어떤 수사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대통령이 직접 나서지 않아야 할 부분을 직접 나서가지고 그거를 또 글을 삭제하는 외교적 문제에 비하되니까 글을 삭제하는 그런 좀 총극도 있었었다. 그리고 또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 집도 팔지 않으면서 계속 비거주 소유자 주택 팔아라 하는 것도 좀 국민들은 오히려 더 따끔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런 부작용도 있는 거기 때문에요. 꼭 좋게만 보기는 어렵다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대통령의 지지율은 여전히 이 리얼미터에서도 높은 편이고 또 민주당 지지율은 더 올라갔습니다. 조현삼 부위원장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비판하는 부분들이 그대로 반영이 됐다면 여론조사 결과가 이렇게 나오진 않겠죠.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여전히 상승세를 타고 있고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리얼미터 기준으로 본다고 한다면 3주 연속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SNS 통해서 직접 국민과 소통하면서 각 이슈에 대해서 본인의 뜻을 분명히 밝히고 그와에 대한 국민들의 뜻을 직접 묻는 그런 방식을 취하는 것이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부동산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지금 반복적으로 부동산 다주택자 투기 세력에 대해서 엄정하게 하겠다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죠. 부동산 안정에 대한 의지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민주당 민주진보 진영 지지자뿐만 아니라 중도층한테도 소구되는 그런 민생 이슈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본다고 하더라도 중도층이 민주당을 대하는 지지율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이런 정책에 대해서 효능감을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단순한 민주 진보 진영뿐만 아니라 중도층까지 외연을 확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과 관련된 부분은 이따가 2부에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주당으로 가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이렇게까지 부각되는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민주당의 지금 태풍에 눈이 되고 있습니다. 2차 종합특별검사 후보로 추천이 됐었던 이 전준철 변호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쌍방울 대북송금 변호인이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엄청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직접 사과를 하는 등 거듭 사과 의사를 표명했는데 김정일 의원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그 사실을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일단은 몰랐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속을 알 수는 없는 거니까 네. 공식적으로는 뭐 당대표랑 최고위원들 그 원내대표까지도 김성태 변호사 이력은 몰랐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지금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뭐 그 부적격한 인사인 건 분명하고 추천도 아주 대단히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성윤 그 의원이 이제 추천을 했는데 추천한 이유로 뭐 이제 윤석열 총장 시절에 그 갖은 탄압에도 불구하고 강직하게 수사했고 본인과 같이 이렇게 그 이제 수사 경험도 많고 그래서 추천을 했다라고 하지만 예. 그 김성태 변호사를 한 것을 너무 간과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성윤 의원은 알았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그러니까 이제 이성윤 최고위원은 알았을 것이다. 이성윤 의원은 적어도 알지 않았을까요? 적어도 그 정도는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성윤은 2차 종합특검도 대표 발의한 분이고 예. 그 저기 이재명 대통령의 그 조작 수사, 표적 수사 관련된 특위에서 계속 활동하셨기 때문에 대장동 사건 그리고 또 대북송금 사건들에 대해서는 그 많이 알고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 정무적 판단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에 윤석열 총장 시절에 그렇게 뭐 김건희 주가 조작이라든지 한동훈 그 채널A 고문유착 사건 수사하다가 뭐 탄압받고 막 이런 그랬을 때 강직한 거기에 너무 방점을 찍은 것 같고 김성태 변호사 그 한 거와 관련해서는 이제 그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배임 횡령 혐의에 대해서만 변호를 처음 했고 그것도 중간에 그만뒀다. 대북송금은 변호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봐서는 너무 앞쪽에만 그 방점을 찍고 뒤쪽을 너무 간과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데 이 그 대북송금 건은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 당 공식적으로 네. 이건 조작 수사 표적 기소다라고 해서 기구까지 만들어서 대응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의 원인을 제공했던 그 김성태를 변호했던 사람을 특검을 하는 거는 이거는 뭐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김 의원님 김정일 의원님 내일 의원총회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바로 합당 관련된 논의가 될 텐데 네. 이 전준철 변호사 추천건이 내일 의원총회에 일종의 이 서로 갈등이 되는 도화선이 될 수도 있습니까? 아니 내일은 이제 합당과 관련된 의총만 하는 거라서요. 네. 이 뭐 그 사이에 그 중간에 뭐 이런 거 관련된 내용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오늘 이제 이성윤 최고위원이 공개 최고위에서 사과를 하셨어요. 당 대표도 이제 두 차례 걸쳐도 사과도 했고 사과를 했는데 그 사과가 아니라 변명이다 또 이렇게 받아들이는 또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감찰해야 된다, 사퇴하라 이렇게 요구하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이 내용들이 여기서 그냥 이 정도 이제 저기 당 대표가 사과하고 재발 방지책을 이제 저기 얘기했잖아요. 예. 그것으로 수습이 될지 아니면 계속 또 여전히 갈지는 아하.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내일 의총은 합당 관련된 의총입니다. 네. 그렇지만 여러 가지 복합적 이슈가 또 작동되는 거 아니냐라는 진단도 나오고 있는데 조현삼 부위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법률위 부위원장이신데 지금 한 유령 유튜브는 많은 또 민주당 인사들이 출연도 하는 유튜브입니다. 뭐가 그렇게 문제냐. 그렇게 잘못된 추천이라고 보지 않는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더 크게 파장은 번지고 있는데 이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도 했었던 이건태 민주당 의원 전 최고위원 또 보궐선거에도 출마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사퇴하고 정청래 대표는 책임자를 엄중문책하라 주장을 했습니다. 이거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미 뭐 최고위원들 간에도 이러한 부분들이 지적이 나오고 있죠. 반복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황명성 최고위원이라든가 강덕구 최고위원의 경우에도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한다라는 식의 주장을 하고 있으시고요. 저는 충분히 그 부분도 경청을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당원들 입장에서는 이번 그 특검 추천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하고 좀 일부에서는 분노하는 분들도 계세요. 저는 정청래 대표가 이러한 부분들을 모두 인지한 상태에서 추천을 했다라고는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일종의 시스템 에러가 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특검 추천 과정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개선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겠죠. 이성윤 최고위원에게만 특검 추천 후보를 의뢰를 한다라든가 제대로 된 검증을 거치지 않고 최종적인 후보로 청와대로 보낸다라든가 이런 것들 자체가 굉장히 큰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한해서만큼은 책임을 져야 할 분이 있다고 한다면 책임을 지는 것이 당내 일부 이견과 갈등을 봉합할 수 있는 일이 될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모든 결정은 물론 당사자라든가 의원들 간의 논의 과정을 거쳐서 최고위 논의 과정을 거쳐서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겠죠. 정청래 당대표가 직접 결단을 내려야 될 부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추후에 한번 여러 가지 수기 과정이라든가 당내 분위기를 함께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결단을 내려야 될 수도 있는 사안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민주당의 이 관련된 사항만 좀 집중을 해보면 전준철 이 변호사와 관련된 파장, 또 합당 갈등, 검찰 보안 수사 건과 관련된 충돌. 자, 김성현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 이성윤 의원이 서울중앙지검장 할 때 전준철이 당시 서울지검의 이제 부장이었잖아요. 특수부입니다. 네, 특수부 부장이었기 때문에 모를 수는 없고요. 일단 알고 하신 거고 그냥 몰랐다라고 사과하신 것 같고요. 근데 또 이제 변명이라고 하셨던 부분이 이제 윤석열 정권에서 압수수색을 당하는 탄압을 받은 변호사다. 이게 이제 늘 얘기하는 정치 검사의 대표적이잖아요. 이런 정치 검사를 특검에다가 하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저희는 이제 말이 안 되는데 더 재밌는 건 그 대통령이 경로했다는 지점입니다. 이런 정치 검사를 이재명 대통령이 경로했다는 이재명 말씀이죠? 대통령이 경로했다는 그 지점인데 정치 검사를 어떻게 자리에 앉히냐 이 부분에 경로를 한 게 아니라 김성태 전 회장 그거 변호할 때 나한테 불리한 증언한 사람을 어떻게 넣을 수 있느냐라 이 지점에서 경로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이게 좀 아이러니하고요. 웃기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민주당 입장에서 이걸 계속 잠재우려고 하시지만 명청 갈등은 이미 불거진 대로 불거진 거고 그리고 합당을 이분은 정청래 대표는 하셔야 되잖아. 본인의 그 당권 도전을 위해서 그리고 조국 대표 역시 대권 도전을 위해서 하셔야 되잖아. 마음이 급한 두 분이 제 생각에는 할 것 같아요, 합당을. 지방선거 앞두고만 이게 가능한 부분이니까. 그리고 또 이거를 뒤에서 지지하는 그 유명 유튜버가 계시잖아요. 그분의 뜻에 달린 게 아닌가. 이게 민주당 내에서는 이거를 좀 거부를 하시겠지만 제 생각에는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합당 관련해서는 2부에서 더 깊숙이 들어가겠습니다. 이준호 대변인요? 방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요. 이 특검이란 것이 원래 여당에 관련돼 가지고 사건의 실체를 파악할 수 없을 때 그때 도입한 게 특검이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정치적 특검이라는 것이 이번에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특검을 추천할 때 정권에서 탄압을 받았던 그 이유로 추천을 하고 또 이제 특검에서 낙마를 시킬 때는요. 나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던 측의 변호인이라는 이유로 낙마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사건 실체를 파악하는 그런 특검을 찾는 게 아니라 정치적 목적으로 특검을 찾는다는 것이 이번에 드러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거는 이제 분명히 이제 특검이 이제 출범하게 되더라도 정치 보복용 특검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이번에 국민들에게 다 드러났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이제 정청래 당대표가 과연 이 전준철 변호사의 이력을 몰랐을까? 저는요 몰랐을 거라고 믿는 사람이 있다면 굉장히 순진하신 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몰랐을 리가 있습니까? 왜냐면요 1차 특검을 이미 했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최고위 법사위 여러 번 스크린 해가지고요. 그래서 특검을 고르고 골라서
추천을 했었습니다. 예. 한번 그렇게 정상적으로 특검을 검증을 해가지고 추천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왜 이번에는 그렇게 안 했죠? 딱 한 명한테 주면서 의도적으로 전준철 변호사라는 것을 알고 특검을 특검 추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는 것은 뭐냐면은 정청래 당대표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을 하면 좋고 안 되면 말고라는 미필적 고의성이 상당히 다분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김성태 쌍방울 회장의 변호인 한 사람인데 김성태를 수사하는 특검에 간다 그러면 이 특검 입장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김성태 변호인 했을 때의 그 일관된 행동을 그대로 예. 유지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는 이재명 대통령한테 불리하게 특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그것을 정청래 당 대표가 명천 갈등이기 때문에 이것을 의도적으로 노려서 이분을 추천한 게 아니겠는가 그렇게밖에 볼 수 없다고 봅니다. 짧게 하나만 좀 하기라면 조윤선 부위원장께 보통 이 대통령과 관련된 법적인 내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건 법사위원들일 텐데 법사위원은 전준철 변호사에 대해서는 잘 몰랐던 건가요? 아니면 혹시 검증에 참여할 수가 없었던 건가요?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뭐 알려진 바에 따르면 법사위원도 이번 특검 추천 과정에 참여하지 못했다라고 알려져 있으니까요. 아마 제대로 된 검증의 시간을 가지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은 시스템의 오류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만약에 제대로 그런 시스템이 갖춰지고 그대로 이행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와 같은 실수는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앞서 지금 정청래 당대표가 당연히 이러한 것들을 의도하고 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글쎄요. 저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것이 정청래 대표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구력이 굉장히 길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이 나중에 후폭풍으로 발생한다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당연히 말씀하셨다시피 조금 더 검증을 하게 되면 전준철 변호사가 어떠한 사건을 맡았었는지 쉽게 알 수가 있는 부분도 예.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자칫 잘못하면 정청래 대표를 향한 이런 많은 공세가 들어오고 있는데 이것을 그대로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 저는 그거 좀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도 있기 예.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저는 아마 그 부분을 놓쳤던 것으로 보여지고 단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겁니다. 의도적이지는 않으긴 하지만 검증은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과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 정청래 대표랑 이성윤 최고위원이 대통령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일부러 이런 사람을 추천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실수라고 보는 것이 맞고 정무적 판단을 대단히 잘못했다라는 것이 좀 맞는 것 같고 또 하나는 2차 종합특검의 수사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이분이. 그 수사 대상이 범위를 보면은 윤석열의 외압위에서 검찰권을 남용한 경우도 그 수사 대상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네. 이게 지금 우리 당에서는 이 대북 송금권과 관련해서는 이재명을 억지로 엮기 위해서 김성태를 해유했다. 그 연어 술파티 이것도 사실로 규명되고 있는 중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로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 이 전준철 변호사도 수사 대상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도 분명히 이제 감안해야 될 분명히 있는 거고. 오히려 특검이 아니라 수사 대상이다. 그럴 수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이건태 의원이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네네. 그리고 이제 분명한 것은 그래서 이제 우리 정청래 대표하고 이성윤 최고가 이제 사과를 한 것인데 중요한 것은 이번에 가장 잘못한 것은 뭐냐면 그 추천 절차하고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네. 사실 이번에 이성윤 최고가 추천한 것은 이성윤 최고가 이제 2차 종합특검을 대표 발의하고 또 검찰 출신이고 해서 가장 수사를 잘하는 적임자를 추천할 것이다라는 기대 때문에 이제 그렇게 추천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추천 의뢰도 당대표가 이성윤 최고한테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박수현 수석이 이제 그렇게 밝히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절차들, 그런 검증을 제대로 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제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시스템적으로 정비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예. 뭐 이준우 대표님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저는 이건태 의원이 한 말 있지 않습니까? 단어에 주목을 펴고 있다고 봅니다. 뭐냐면은 제정신이냐라고 얘기하고 배신과 반역이라는 단어를 끄집어냈는데 그 단어를 개인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정청래 당 대표에게 공개 석상에서 말을 하는 것은요. 개인적인 판단이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이거는 대통령실에서 이 단어를 써도 되느냐 승인을 받았거나 아니면 대통령실에서 이 단어를 쓰라는 지령을 받았거나 둘 중에 하나가 아니고서는 지금 당 대표 지방선거를 총괄 지휘하고 있는 당 대표에게 심각한 데미지를 줄 수 있는 배신이나 반역 이런 단어를 쓰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성윤 의원한테 한 겁니다. 그 표현은. 근데 그렇게 하시기에는 정청래 대표님 지금 정무적 판단을 계속 못 하신 거라고 이제
실드 쳐주셨는데 예, 네, 이렇게 방어를 해주셨는데. 이성윤 보호를 의원이 해주셨는데 그렇다는 이성윤 의원. 그러기에는 이제 합당 선언도 시기도 굉장히 당신이 정청래 대표 당신이 정했고 이번 건도 여러 가지 절차를 다 무시하고 당신이 정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어서 정청래 대표가 믿고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잠시 참여 안내 로고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KBS 열린 토론.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2부 이어가겠습니다. 매주 월요일은 여의도 내변인들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에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네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과 조국혁 신당의 합당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내일이 상당히 이 기로의 수는 중대 기로가 될 수 있는 의원총회가 내일 열리는 거죠. 네, 네. 자, 이 의원총회를 앞두고 어제는 최고위원회의가 상당히 이 마라톤 회의가 열렸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왔고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일단 저는 어제 저 최고위 비공개 최고위 저녁에 저 회의한 이후에 많이 정리됐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상당히 격양됐었잖아요. 네. 격양됐고 서로 이제 거의 서로 이제 이렇게 기차가 서로 마주보고 달리는 폭주기관차처럼 그런 대치 국면이었는데 지금은 좀 정리됐다는 느낌이 일단 지난주에 초선 의원들하고 그 3선 그리고 이제 중진 의원 다선 의원들하고 간담했고 이제 재선 의원들하고 상임 고문들도 간담회 할 거고 내일 최종적으로 의총에 나온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최고위의 논의를 통해서 결정하겠다 이렇게 정리가 된 거거든요. 예. 그 뉘앙스가 많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그 대표가 한 발 물러섰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 전에는 그 당원들에 대한 의사도 묻겠다까지 갔었거든요. 근데 그게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의총 나온 의견들을 종합해가지고 최고위에서 논의를 다시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당원들에 대한 여론조사라든지 그 투표가 들어가면 갈등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그 전에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일종의 출구 전략을 모색하는 거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만 정리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그럼 청취자분들이 정리라는 것은 합당을 좀 이제 신중하게 가는 쪽으로 정리인 겁니까? 아니면 합당을 조속히 추진하는 것 쪽으로의 정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무래도 지금 절차의 문제라든지 내용적인 측면에서의 반대 그리고 여론조사 결과도 좀 국민 전체로 했을 때는 부정적인 의견들이 더 높게 나오고 있는 걸 종합해 봤을 때에는 당내 분위기를 봤을 때는 지금은 아니다. 그러니까 합당에 대한 큰 대의에 있어서는 동의하지만 시기는 지금이 아닌 것이다라고 정리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 자, 이 조현삼 부위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조국 대표가 13일까지 답변이 없으면 합당은 없던 일로 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이 발언의 의미가 뭘까요? 그러니까 빨리 서둘러서 추진을 해야 이게 진행될 수 있으니까 얼른 서둘러서 해달라 이런 의미일까요? 아니면은 상황을 보아하니 어려울 것 같으니 조국혁 신당은 없던 일로 하겠다라고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해도 될까요? 조국 대표 입장에서는 이번 지방선거 이전에 합당이 이루어질 그 시점을 아마 설 이전에 모든 것이 결정이 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공천 과정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검증 과정도 있어야 될 겁니다. 여러 가지 물리적, 화학적 결합도 필요하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설 전에 합당에 관련된 그런 결정이 나야지만이 설 이후에 이런 본격적으로 그런 모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의미에서 시한을 정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것은
조국혁신당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할 수는 있겠지만 민주당은 민주당만의 절차가 있습니다. 합당이라고 한 것은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단순히 결정할 수가 있는 부분도 아니고요. 의원들의 그런 의견도 모아야 되겠지만 당원들의 뜻도 함께 물어야 되는 겁니다. 예. 신속하게 진행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합당을 통해서 양당이 단단하게 결합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하겠죠. 만약에 이 내부적으로 불협화음이 있는 상태에서 합당을 한들 그것이 지방선거에서 긍정적인 결과로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아마 이번 의원총회 과정에서 의원들의 의견들이 아마 쏟아져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고요. 아마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도 본인 스스로 말씀하셨지만 본인은 합당을 결정했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합당을 제안했다고 그랬죠. 아마 이번 의원총회 과정에서 나오게 되는 각종 의견들을 아마 경청하고 뭐 최고위 단계에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고 결단을 내리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이 아마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서 결정을 할 것이기 때문에 아마 당원들 당심과 크게 어긋나는 결정을 하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희욱 부위원장께서 예단을 하실 수는 없지만 내일 또 어떤 분위기고 상황인지가 상당히 또 영향을 줄 걸로 보이지만 정청래 대표가 계속 당원 투표 쪽으로 추진을 해 나갈 걸로 보시는지 어떠신지요? 저는 무리하게 그런 부분들을 진행할 것처럼 보이지는 않고요. 만약에 그렇게 의지가 있으셨다고 한다면 이미 시도당 차원에서 각종 그런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진행을 하지 않고 각 초선 의원들이라든가 3선 이상 의원들에 대한 경청의 시간을 가져왔고 네. 의원총회까지 소집을 했죠.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 원내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종적인 결정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합당에 대한 그런 정당성을 부여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합당 이후에 지방선거를 어떻게 치를지도 함께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민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신중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네 분께 공의 여쭤보겠습니다. 참 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은 지방선거 전에 이루어져야 상당히 또 주요하다 또 효과가 있다라고 이제 민주당 지도부는 또 판단할 수밖에 없을 텐데 지방선거 전에 민주당, 조국혁신당 합당이 가능할까요? 이번에는 김소희 의원, 이준호 대변인 그리고 김민정 의원, 조윤선 부위원장 차례로 여쭤보겠습니다. 네. 네, 저는 아까 합당할 거라고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합당을 할 거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처음에 이제 조국 대표가 이분도 잘 못 참으셔가지고 가끔 글을 올리시는데 대선 승리도 우리 당 없었으면 안 됐다. 이거 이후에 이제 13일까지 답변 없으면 합당 없던 걸로 하겠다 이렇게 올리면서 민주당 내에서 합당이 어려워서 테러를 만들기 위한 건가? 이렇게 해석을 했다가도 지금 어쨌든 그 정청래 대표는 합당이 안 될 경우 정치적으로 타격이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정치 생명 걸고 합당 추진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정면 돌파를 시도할 가능성이 전 높아 보이고 그거를 또 이제 민주당 내에 꼭 친명 아닌 쪽에서는 지금 합당 못할 건 뭐야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꽤 있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합당이 안 된다면 수도권이나 호남 이런 데서는 조국혁신당이 다 후보를 내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자기들끼리 파일을 나눠 먹는 그런 상황이 될 텐데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정면 돌파를 해서 당원도 투표 붙여서 해보자라고 설득을 하거나 아니면 밀어붙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밀릴 수는 없을 것이다. 이준호 대변인요? 저는 합당이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조국혁신당에서는 13일까지라고 얘기했는데요. 오늘이 9일이거든요. 내일 되면 10일입니다. 그럼 이 10, 11, 12, 13 이 사이에 합당 관련된 결론을 내자, 합당을 제안하자 이렇게 얘기가 돼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처음에 조국혁신당에서 이 얘기 꺼냈을 때 13일에 날짜 꺼냈을 때 이게 출구 전략인가 아니면 승부수 던지기인가 그러니까 좀 더 좋은 조건 이번에 논란이 된 문건 있지 않습니까? 그 문건에 따르면 조국혁신당과 합당하더라도 최고의 한두 석밖에 안 준다는 문건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은 굉장히 열받았을 겁니다. 공동대표 정도는 돼야지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했을 건데 그것 때문에 또 황운하 의원이 또 얘기도 꺼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라 최고의 한두 석이라 그러면은 차라리 안 한 게 낫겠다라고 하면서 승부수를 던져가지고 13일 날짜에 승부수를 던져서 더 좋은 조건 즉 공동대표로 하자라는 제안이 오기를 기다린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이게 출구 전략으로 보여요. 왜냐하면은 오늘 비공개 민주당 최고위 회의에서요 정청래 당대표가 여론조사 안 하겠다.
라고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혔답니다. 아까 김민정 의원께서 네, 방금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셨잖아요. 네. 예. 근데 이게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합당 관련해서는 당원들에게 뜻을 물어보고 하겠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지금 뭐라 했죠? 당원들의 뜻을 안 묻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뒤에 있는 후속 조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입장 정청래 당대표는 합당 안 하는 걸로 지금 출구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지금 초선도 만났고 삼선도 만났고 중진도 만났었거든요. 그러면 내일 의총에서 무슨 말 할 거냐. 내가 이 의원들 다 만나봤는데 지도부의 뜻을 내가 수용을 해가지고 안 하는 것으로 하겠다라는 것을 내일 의총에 밝힐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이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안 할 것이라는 쪽으로 갈 것 같다. 조현산 부의장께서는 뭐 직전 발언에서 약간 의미를 담긴 했습니다만 지방선거 전 합당 성사 여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저는 정청래 당대표가 이번 경청의 시간을 거치면서 아마 의원들과 당원들의 뜻을 아마 일정 부분 수용을 해서 합당보다는 지방선거 때는 연대의 그런 전략을 로 선회할 가능성이 저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정 대표 입장에서는 이번 합당 제안이 불발되었을 때 가지고 오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부담은 있으시겠지만 그거를 아마 크게 개의치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방선거 승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분명히 밝혔었고 지선 승리를 위해서라고 한다면 자칫 합당의 그런 폭풍이 오히려 역효과가 날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면 합당보다는 연대의 그런 결정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예. 물론 이것은 뭐 사견입니다만 아마 내일 의원총회 과정에서 아마 그러한 모든 것들의 분위기가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김민정 의원께는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그런데 합당 추진이 꺾이면 밀리면 8월 전당대회에 연임을 노리고 있는 정청래 대표에게는 엄청난 타격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진영 내에서도 상당히 분열 양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를 둘러싼 진영을 말씀하는 그대로 안 갈 수는 없을 것이다. 후퇴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또 이 분석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 아니 저는 반대로 생각하거든요. 일단은 그 이준호 대변인이 얘기했던 비공개 최고위에서 여주서 안 하겠다라는 것은 그런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거기 배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한 적이 없고요. 그 정정합니다. 네, 박수원 수석이 나중에 그 대변인 백볼에서 의총 끝나고 그 최고위에서 논의해가지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한 거는 맞지만 그 안 하겠다고 한 적은 없다는 건 저 팩트를 좀 말씀드리고 저는 오히려 지금 이렇게 당내에서 지금 사실은 의총 결과가 저는 약간 예견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그 초선 의원 간담회 때 참석을 했었고 저희가 초선 의원이 거의 가반에 육박하거든요. 거기에서 거의 대부분이 지금은 아니다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대다수였고 재선 의원도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삼선 뭐 중진 의원들도 그런 의견들이 줄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의총의 그 결과들은 그렇게 기결될 것이라는 저는 예상을 좀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일각에서 그 의심하고 있는 연임을 위해서 이 합당을 밀어붙인다? 그건 오히려 더 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당내 의견들을 그 취합해서 지금 시점상 이렇게 의견들이 많으니까 그러면 예. 지금 말고 지선 이후에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포용적 리더십으로 좀 오히려 더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또 정청래 대표가 개혁 과제라든지 또는 그 1인 1표제 통과 이런 것들에서 성과들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것들과 연관시켜 보면 전화위복으로 갈 가능성은 높다. 그래서 앞으로 하기 나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국민의힘으로 가보겠습니다. 김소희 의원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갈등이 더 잦아들기는커녕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장동익 대표 재신임 모지자는 이미 종결되었다고 국민의힘에서는 입장을 내고 있지만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은 장동혁 이 디스카운트 이야기도 꺼내들었고 장동혁 퇴진도 이야기를 했지만 서울 경기 국힘 후보들은 속이 타고 있다. 핵심은 저륜이다. 다시 또 장 대표를 압박하는 모습이거든요. 이른바 장한 갈등에서 이번에는 장오 충돌입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거 내부 총질로 안 보셨으면 좋겠고요. 실제로 이제 서울시하고 서울시 구청장들 그리고 시의원들 기초단체장들 지금 정말 속이 타들어가는 거 맞습니다. 앞서서 이제 리얼미터 지지율도 있었는데 수도권은 진짜 안 그래도 우리 당한테 어려운 지역인데 지금 우리 당 상황이 그닥 좋은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정말 이러면 안 된다. 우리 선거에 진다라는 메시지들을 좀 강하게 내는 차원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당에서 이거를 뭐 장안 갈등처럼 내부 총질로 보지 말고
이걸 어떻게 다시 이제 혁신할 수 있는 동력으로 전환할지 그렇게 좀 바라봐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저는. 네. 여튼 이 상황이 해결됐으면 하는 네. 김소희 의원의 바람이신데 이준 대변인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곳곳에 이 내관이 터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이제 제명 최고 결정됐는데 이게 윤리위원회의 탈당 권유가 열흘 내에 스스로 탈당하지 않으면 제명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자, 그 건도 있고요. 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한동훈 전 대표 제명에 대해서 시당 소속 의원들에게 관련 내용들을 좀 부정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을 강요했다고 해서 강요했다라고 하는 의혹으로 이 배현진 의원이 또 중앙당 윤리위원회에 해부가 됐고 또 유튜브 고성국 씨에 대해서는 서울시당에서 주로 이제 친한계 의원들 중심으로 해서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른바 징계로 계속 충돌이 이어지는 양상인데요. 지금 배현진 의원과 고성국 고성국 박사 예. 두 분 다 이제 윤리위에 제소된 거는 같은 윤리위는 아니지만 어쨌든 제소된 거는요. 시간상 선후 관계이지 인과관계는 아니라고 좀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예. 일부에서는 이제 특히 친한계에서 그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고성국 박사가 윤리위에 제소되니까 거기에 맞대응하기 위해서 배현진 서울시당 위원장을 이제 제소한 거 아니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건 프레임 공격인 거고요. 그 각각 본인들이 윤리위에 제소될 만한 사안의 발언과 행동을 한 거는 맞습니다. 그게 우연찮게 비슷한 이제 선후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지만 실제로는 그런 서로 이제 맞불고 성격으로 한 건 아니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오히려 배현진 의원님 같은 경우는 지금 서울시당 위원장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서울시당 위원장이면은 이 전체 의견을 잘 모아가지고 아주 중립성 있게 공정하게 해야 되는데 21명의 서울시당 당협위원장들의 공동 명의로 해가지고 장도영 대표에 대한 비판 성명을 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다른 이제 서울시당 당협위원장들은요 정당성이라든가 공정성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면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관련해서 단톡방에 이제 다 모이는 단톡방에 있는가 봐요. 거기에 대해서 비판 글을 올렸더니 그거를 삭제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삭제한 것은 직원이었지만 서울시당 위원장의 지시가 아니었으면 그 글을 삭제할 수 있었겠느냐. 그러니까 그 안에조차도 비판적인 건전한 공론의 장이 아니라 특정 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그런 이제 외압이 있었다라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건 배현진 의원이 아니고 누구라도 그렇게 행동을 했으면은 윤리위에 제소될 만한 사안이긴 합니다. 그런 부분인데 배현진 의원이기 때문에 친한계라고 해서 어떤 결론이 나왔을 경우 친한계를 타겟으로 해가지고 이제 목표로 해가지고 윤리위에서 징계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오히려 또 역으로 좀 공정한 징계를 못하게 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어서 굉장히 좀 안타깝다 말씀을 드리고요. 뭐 정당 사유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뭐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서 이준호 대변인께 좀 여쭤보면 앞서 일부에서 개요는 소개를 해드렸는데 리얼미터에서 발표한 조사 결과는 민주당이 47.6%, 국민의힘이 34.9%거든요. 지방선거도 앞두고 있고 계속 이런 징계 또 당내 충돌로 인해서 지지율이 난감한 상황이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지지율 조사한 날짜가요. 지난주 목요일과 금요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5일과 6일인데 지금 민주당에서 이제 그 합당 관련된 문건 공개된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6일에 보도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반영이 안 됐을 것 같아요. 여론조사에. 만약에 민주당에서 이렇게 합당을 당원들에게 묻겠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합당을 결론내놓고 몰래 추진한 것이 여론조사에 반영됐다 그러면 아마 민주당의 여론이 이렇게 높지는 않았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좀 봅니다. 국민의힘 사유보다는 민주당 쪽 사유가 많은데 그건 반영이 안 됐을 것이다. 네네. 자, 김현정 의원과 뭐 조현삼 부위원장 먼저 말씀해 주시면 이런 국민의힘 상황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떻게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계시는지요? 일단 그 앞서 여론조사 결과를 말씀을 하셨는데 네.
만약에 국민의힘이 이번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급락했다면 뭐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 항상 그래 왔죠. 지지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았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더욱더 떨어지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고요. 저는 이것이 장동혁 지도부가 사실상 극우 내란 세력과 함께 함으로 인해서 중도층이 이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을 스스로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 어느 정당이 사실상 당내에서 뭐 개파 수장 역할을 한다고 할 수가 있는 한동훈 전 대표와 같은 정치인을 제명 조치를 취하면서 축출하는 겁니까? 사실상 전무후무한 그런 결정이라고 하겠고요. 단지 이것이 한동훈 전 대표뿐만 아닙니다. 그 측근이라고 불리는 김종일 전 최고위원 그리고 측근이라고 불리는 배현진 의원에 대해서도 지금 징계가 진행이 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과연 이것으로 그칠까요? 반복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최근에 당무감사위원회에서 그 당협위원장들에 대한 평가도 나왔고 네, 일부된 하위 37명에 대한 것은 37명에 대한 네. 교체도 한번 당무감사에서 지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받아들이진 않았지만 그 카드를 지금 장동혁 대표는 쥐고 있는 겁니다. 언제든지 휘두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국민의힘을 공포 정치로 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마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볼지 예. 국민의힘이 스스로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일단 팩트 체크 잠깐만 하나만 네. 좀 말씀드릴게요. 방금 리얼미터 여론조사 얘기하면서 늘 이제 양당 간의 지지율 차이가 낮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아닙니다. 1월 넷째 주 리얼미터 같은 여론조사입니다. 거기서는요 양당의 격차가 3.2% 포인트로 굉장히 오차범위에 붙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좀 벌어졌다는 말씀드립니다. 좁혀져 있을 때도 있었다고 네, 네. 우리가 오차범위 알겠습니다. 냈다는 것도 자, 말씀드립니다. 김희정 의원님. 네. 네, 지금 뭐 올해 지방선거 관련해서는 이제 선거가 이제 구도가 중요한데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앞으로 잘해도 쉽지 않은 구도인 건 명확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통령 선거 이후에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항상 예. 여당이 압승을 해왔지 않습니까? 2018년도 같은 경우에도 두 석 빼고는 다 지금 민주당이 그때 압승을 했잖아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상당히 견고하게 있고 그래서 저 정권 심판론을 내세워야 되는데 그것이 먹힐 가능성은 상당히 낮은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윤석열 세력들과 절연을 하고 그 혁신적인 그런 그 쇄신을 통해 가지고 한골 탈퇴에도 지금 부족한 판에 지금 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계속 뺄셈 정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오히려 지금 그 국민의힘은 지방선거에는 관심이 없고 지방선거 이후에 당권에 오히려 더 관심이 있다는 얘기가 지금 들릴 정도잖아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런 상황들에 대한 인식을 좀 그 당에 있는 그 개파의 그 시각이 아니라 국민의 시각에서 한번 그 바라본다라고 하면 지금 국민의힘이 어떤 길을 가야 될지는 저 자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세영 의원께 네. 좀 여쭤보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8일 일요일 네. 15,000명의 이 토크 콘서트를 열었는데 여기에서 제풀에 그만둘 거란 기대를 접어두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앞으로 이것도 또 다른 갈등 요인이 되지 않을까요? 한 대표 전에 꼭 한마디 해야 되는 네.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앵커께서 이제 계속 징계의 메시지를 주셨는데 저희도 이런 내용이 계속 이 언론에 회자되는 거에 대해서 불안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성국 씨 징계는 해야 된다는 게 의원들의 일관된 생각이고요. 장동혁 대표도 의원총회 때 고성국 씨가 했던 발언, 전두환 사진 당 게재 주장 이거는 검토한 적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고 이건 말도 안 된다라고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김현철 이사장께서도 김영삼 존영을 떼라고 막 그 정도까지 심하게 했잖아요. 그리고 네. 우리 의원들도 다 같은 반응이세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적절한 징계가 꼭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이렇게 해야지만 저희가 이제 오세훈 시장이 얘기하는 그 저륜을 통해서 우리의 지지율을 그만 조금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좀 해봅니다. 예. 한동훈 전 대표 이야기는 또 다음 기회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네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배종찬이었습니다.